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는 오늘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나라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해외여행 전에 감염병 오염 지역 환인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병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해당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을 반영해서 다음 달부터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을 조정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사업 목표치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반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의 실용성을 기반으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고 마을 발전을 함께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주민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개발해온 이 120mm 자주박격포와 사격 지휘 차량이 시험평가 결과 군의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기 흐린 가운데 장맛비도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다만 경상도는 곳에 따라 비가 이어지겠고 충청북도와 전라도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29.2도, 습도는 58%입니다. 이상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잠시 후 5시 반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시작으로 G20 기간 동안 모두 7개 나라 정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지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한중, 한러 그리고 한미 회담까지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 다시 남북미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교환 같은 여러 긍정적인 시그널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주 북한을 전격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북중 양국이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결심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네, 오늘부터 이어지는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피차간의 결심이 진정성을 입증받아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돼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기에 추가하고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시 5분에 시작한 김용민 라이브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지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더라도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되거나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교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지요. 이런 발상은 국회 법사위가 미국처럼 상원의회일 경우에나 가능하지요. 국회법 86조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법사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는 법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정도지 상임위원회의 상부기구, 옥상옥 조직이 아닌 것이죠. 네, 이 점을 오늘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이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로 다시 회부한다? 이럴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습니다. 다수결 원칙, 법률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로 다시 회부한다? 그걸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는 법을 넘어선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논평을 했어요. 네. 법사위원장직은 당직이 아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국회주기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만큼만 엄격하게 권한을 살펴보시고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젠 채용비리의 아이콘이 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핵심 피고인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얼마 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채용 청탁과 점수 조작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지만 권성동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직접 청탁했다는 것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법정 진술입니다. 이런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의 직접 청탁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심지어 오로지 실력만으로 응시한 사람은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강원랜드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무죄라니.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온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처럼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가 아니라 다른 방법, 즉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공소 논리를 다시 짜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실까요? 광범위한 청탁이 있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청탁을 한 사람들은 정작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그 판결문 안에서도 저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각한 게 네. 검찰이 기소할 때 기소하는 어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역 검찰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가요? 권성동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왔는데요. 네. 근데 부산지검에서 부산은행 채용비리 기소할 때는 위계에 의한 위계 어떤 착오를 위임, 불러키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그러니까 속임수를 통해서 방해한다. 네. 가령 서류 전형 점수를 조작하면 그 서류 전형을 거쳐서 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면접위원들이 이제 어떤 그 속임을 당했다는 거죠. 네. 부산시 고위공무원도 똑같이 청탁을 했다가 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우리 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문종 공동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 경호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서울시의 말이 마음에 걸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기간까지 텐트를 자진 철거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홍문종 대표는 1차 행정 대집행 때 서울시가 동원한 인력이 깡패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에게 사실 확인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지금 시민들이 녹슨 쇠물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쓸 돈을 깡패를 동원하는데 돈을 쓰고 평화적으로 지금 깡패라고 하셨는데 용역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역업체 직원들? 그분들이 깡패인가요? 거기 뭐 전부 저 보시면 뭐 문신한 사람들 또 문신하면 깡패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요즘은 워낙 패션으로 많이 해서 되게 그런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분들이 하는 행위가 꼭 깡패 같다는 거였죠. 여기서는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그 치우시는 분들, 철거 작업하시는 분들도 수십 명이 다쳤다는 게 서울시 얘기더라고요. 무슨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는 이제 다 이제 진단서도 송부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서울시 관계 담당자들과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되고. 김용민 라이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입각설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는데 지금 여당, 당시에 야당이었죠. 지금 여당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당시에도 총선 1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권재진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다음에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에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노영민 의원,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지요. 그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면서 자격 미달이란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권재진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도 결국 불발됐고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지요. 자,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합당할까요? 야당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원장,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진행자 김경래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변까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도 권재진 민정수석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할 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네. 오늘을 내다보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그 이전에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때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랬었죠. 이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사실은 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그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권재진 케이스를 갖고 한 얘기도 민정수석하다 법무부 장관 갈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검찰 장악 의도라는 점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당 행사에서 일부 여성 당원들이 바지를 내리고 속바지 차림으로 엉덩이 춤을 춘 것에 대해서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울고 싶다. 나만 느끼는 허탈감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안에서는 사활을 걸고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밖에서는 축제를 열어야 하나. 밖에서는 철 좀 들어라 라는 비판을 받는 퍼포먼스를 벌여야 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서울 더 K 호텔에서 여성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당 우먼 페스타 행사를 열었고 행사 도중 경남도당 팀 여성 당원 일부가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며 속바지 차림으로 엉덩이 춤을 추는 공연을 했습니다. 이들이 입은 하얀 속바지에는 빨간색으로 한국당 승리라는 구호가 한 사람씩 한 사람당 한 글자씩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 공연이 끝나고 황교안 당대표가 이런 퍼포먼스를 더욱 권장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입니다. 아울러 당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대해서 개의치 말라는 식으로도 발언했습니다. 문제 발언 들어보시죠.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아주 공격이 많아져요. 우리 당에 대한 공격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힘없을 때는 싸울 상대도 안 된다 그랬었는데 이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의 힙송 듣고 오겠습니다. This is hip song right here. Brand new song. Here we go.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에 띄게 자랑할게. 이제 나도 바뀔 때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해. 난 너만의 인생을 즐기는 슈퍼맨이야. 내가 앞서가는 사람들이 따라오곤 해. 물론 내가 맘대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해. 나는 그런 말을 끼는 사람이라고도 해. 나는 언제나 앞서가네. This is hip song rock tonight. 엉덩이를 흔들어봐. 내가 뭘 하든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날 믿고 나 따라 흔들어봐. This is hip song rock tonight. 엉덩이를 흔들어봐. 내가 뭘 하든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날 믿고 나 따라 흔들어봐. 뒤로 누워 clap, yeah. 가슴으로 clap, 엉덩이로 clap, that's right. 왼쪽으로 clap, yeah. 오른쪽은 잡아두고 입술 위로 clap, yes baby. 한 번 더 이루어져가지 마. 맘이야 내 몸이야 늘 그대를 잡아서 가두어. 섹시한 그대를 잡아줘. 나는 언제나 앞서가네. This is hip song rock tonight. 엉덩이를 흔들어봐. 내가 뭘 하든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날 믿고 나 따라 흔들어봐. This is hip song rock tonight. 엉덩이를 흔들어봐. 내가 뭘 하든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날 믿고 나 따라 흔들어봐. 0661번 쓰시는 분, 홍문종 의원은 우리 공화당으로 옮기자마자 봉급 차압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 공화당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하지 않으면은 이 당대표 봉급부터 가압류 걸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자, 잠시 후 6시까지 천막 자진 철거하라고 서울시가 통보를 한 상태인데 말이죠.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밖에는 KBS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이 김용민 라이브 어떻게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오셨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방송이 큰 역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730번 쓰시는 분, KT 강원랜드 등 채용 비리가 이렇게 결론 나면 사회적 내성이 생겨서 앞으로는 무감각해지지 않을까 매우 염려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채용 비리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까이 거 뭐 이런 식으로 이 채용 비리 문제가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김지일님, 내일은 아침 저녁으로 똑똑해지겠네요. 아침 저녁으로 똑똑해진다. 그렇죠. 아침에 7시 25분부터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를 들으면 되고 5시 5분 오후에 김용민 라이브 들으시면 되겠네요. 아침 저녁으로 똑똑해지는 KBS 1라디오, 수도권은 97.3MHz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지금도 도로 위로는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여기에 퇴근 교통량도 서서히 늘고 있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일직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이후로 문학 부근에서는 3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는 인천 시점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속도 떨어져 있고요. 또 기흥에서 기흥동탄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후에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판교 분기점 일대, 다시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 사이로는 오늘도 작업 여파받아 정체 심한데요. 미리 3번 국도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청담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진행됐던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SK케미칼 전 직원, 퇴직한 직원이겠죠. 3명을 추가 기소했는데요. 재수사는 마무리됐는데 피해자들의 비극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벽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시작된 때가 2011년입니다. 피해자가 6천 명이 넘게 나왔는데요. 피해자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는 또 어떠냐? 절반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에 지난 7개월 동안 검찰 수사는 과연 공정했는지, 정부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최희천 피해지원국장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최희천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국장 최희천입니다. 네, 자,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부실 지원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열었는데 정부 기관인가요? 네, 정부 기관입니다. 정부 기관이 정부에게 이 지원이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까? 네, 저희는 특별법에 의해서 4.16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한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그런 정부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 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원이 부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고 그 취지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습기 참사는 현재 피해 신청자가 6,400명이 넘고 그중에 사망자만 1,400여 명이 넘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참사죠. 그리고 피해자의 추산도 수십만 명까지 추산되고 수십만 명.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피해자분들 요청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피해자분들께서 행정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답답하셔가지고 직접 저희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그런 사례들 중에 좀 대표적인 내용들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폐암일기 판정 결과를 진료한 지 3개월 후에야 통보받은 그런 피해자의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해당 피해자분은 올해 1월 14일 날 건강 모니터링을 받았는데요. 네. 담당 의료진은 당일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3개월 지난 뒤에 4월 달에 암이라고 판정이 된 사례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그분이 확인을 해보니까 의료진이 그날 1월 14일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4일 후에 1월 18일 날 모니터링의 영상 판독에서 폐암 1기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그 피해자분께는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다가 4월 달이 돼서야 의사 선생님하고 날짜를 잡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야 알려왔다. 참. 아니 결과를 통보하는데 3개월이나 걸린 이유가 뭡니까? 네, 그런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데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당시 행정 프로그램에 따르면 3개월 단위로 묶어가지고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는데 근데 그분은 1월 달에 받았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발송하기 때문에 그걸 4월에야 확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참석한 그 피해자분에 따르면 지금 3개월간 자신의 몸속에서 암이 진행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기는 한 1기 정도라고 해서 그렇지만 다른 분들 혹시 2기나 3기 그 이후로 가신 분들이 만약에 자신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어떻겠냐고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도 억울해하시고 좀 문제 제기를 하셨죠.
암 환자한테 3개월이 이게 보통 3개월입니까? 아, 나 참. 유튜브에서 그린 0823 에버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가습기 참사 세월호만큼의 무게로 사건을 다뤄야 함. 네, 그래서 사실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해 왔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지원 금액도 지금 문제입니다. 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지원액은 실제 간병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군요. 네, 이게 그 중증도에 따라서 간병비를 받는데 현재 기준에 따르면 중증 환자 간병비가 한 달에 최대 159만 원 정도인데요. 네, 그분이 저 알아본 실제 비용은 약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에 따르면 자기는 11년째 아내 병간호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30대 아들이 있는데 그분 소득마저 상당 부분 의료비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 그것 때문에 가정 경제도 파탄나고 간병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포기를 못하는 건 그 가습기 살균제를 자신이 직접 사다 줬다는 그런 죄책감도 있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괴롭다고 그러십니다. 아니 소비자를 속인 게 문제지. 아이고 그분들이 죄책감을 가지실 이유가 있나. 아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말이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6,446명 중에서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824명. 아니 12.8%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또 옥시, 애경 등 기업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정부 인정이 있어야 피해자 측에 유리한 것일 텐데 뭐 왜 12.8%밖에 인정을 안 하는지 정부가 왜 그러는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부 현재 기준은 보통 의학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 기준들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금 피해자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전대미문의 지금 환경 피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그런 논리는 사실 피해 관계가 좀 완벽하게 입증이 돼야 피해를 인정하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러다 보면 하나씩 밝혀지다 보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까지 가지시는 분들이 많죠. 당신이 피해자인 걸 나한테 입증해봐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부의 태도가.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자는 그렇고요. 그리고 좀 인과관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원은 해주기는 하는데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쟁송으로 들어가면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는 피해인데 이걸 기업하고 싸워가지고 뭐 이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좀 그런 부분 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6645번 쓰시는 분이요. 우선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고 나중에 기업에게 구상하기 바랍니다. 국가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허가를 내준 잘못이 좀 있어요.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가습기 살균제에 첨가해서 써서는 안 되는 거의 독극물인데 그걸 그 정부가 애초에 허가를 하고 또 그리고 기업들이 그걸 이제 판매하면서 또 유통하고 그 와중에 그런 이제 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더라도 그게 이제 무마돼가지고 한동안 진행됐던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특조위의 임무 중 하나가 왜 그런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졌고 가습기 살균제로 쓰였고 이게 사람하고 같이 사는 방 안에 그 독극물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조사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정부 인정 피해자가 12.8%에 불과한 것은 일부러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줄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기업을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마저 듭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혹시 너무 기업 쪽에 좀 친화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저희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하는 그 의학적 인과관계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좀 엄격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애초에는 이제 피해자가 거의 인정한 형태로 됐다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네. 인정 질환의 범위 더 넓어지고는 있는데 피해자분들 생각하기에는 너무 더디고 아직도 협소해가지고 전혀 피해자분들이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는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고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기업의 책임들이 좀 인정돼야지 피해 지원도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규명이 되고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좀 강조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최대 10만 명일 수도 있겠다. 네, 이제 수십만 명 이상까지. 수십만 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사안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뜨겁게 가지면 이거를 또 가벼이 처리할 수도 없을 텐데 말이죠. 네,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모아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처리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인터뷰 최희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 지원국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오늘 석석 어디 나가 있을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석석의 러닝 인터뷰 저는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장마전선 옆에서 달렸는데 오늘은 어디로 달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평행선 옆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평행선이요? 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본 결과 국회 정상화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말씀드리는 순간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실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대표님 국회 정상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쯤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조금 더 달려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네, 이 말은 어제 엉덩이 춤을 보고 하신 말씀 소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석석 더 달리십시오. 달려요.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오늘도 계속되는 여야의 평행선. 이제는 만나야 한다. 좀.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첫 일정은 한중 정상회담이다. 이 소식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내일 본회의를 둘러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신경전이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개최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밝혔고요. 6월 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도 의거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 라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밝혔고요. 예결위원장 교체 정도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데 예결위원들을 다 구성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은 다만 민주당의 고민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그 민주당이 다른 야사당과 합의해서 선출할 수 있습니까? 예결위원장을 일단 본회의에서 선출을 할 수가 있는데 예결위원을 그냥 막무가내로 지명해서 그렇게 통과시키면 자유한국당에서 우리는 동의 안 했는데 이러면 그만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원래 이제 당들 간의 협조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결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장인데 원래 그 자유한국당 몫이 아니었습니까? 예산결산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몫이었죠.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이 네. 결정한다면 다른 당 의원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지목해가지고 그렇게 예결위를 구성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 그 추경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국회 정상화 합의를 했냐 이건 무효다. 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6월 국회 일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제 국회 복귀하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목소리가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불발된 지 3일 만입니다. 당내 중진 의원의 중심으로 조건 없이 국회를 등원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네. 조경태 의원이나 황영철 의원 등은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한국당의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상화를 주제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의 좌장격인 박완수 의원은 국회 정상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점점 더 국회 복귀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실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발 철 좀 들어라라는 비판을 받는 퍼포먼스를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벌였어야 되나. 선별적 국회 등원이란 초유의 민망함을 감수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장외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여성 당원들 엉덩이 춤 퍼포먼스 때문에 당이 더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경찰 중에서 이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고소고발전을 수사하다가 자유한국당의 엄용수, 여상규, 정가윤, 이양수 이렇게 4명의 의원에게 모두 영남 지역 의원이네요. 네, 예.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 등등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혐의 등등의 여러 가지 고소 고발들이 있어 왔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를 해왔던 것인데 일단 4명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녹색당이 한편으로 또 최 의원, 최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했던 의원들을 추가로 확인을 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 이은재 의원, 네, 김규환 의원 이 2명을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 침입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오늘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그 회의를 방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회의를 방해해도 이게 중죄인데. 네. 근데 이은재 의원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매우 궁박하게 된 것이 의안과 들어가서 또 팩스, 네, 맞습니다. 팩스를 또 팩스에 나온 용지를 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절취했다고 해야 되나요? 절취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 국회 선진화법 정도가 아니라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엮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약하게 걸렸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서 안건이 오고 가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무겁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근데 오늘 고발된 것은 최이배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 혐의. 이분은 이제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오게 막았던 거 아닙니까? 이 소파를 그냥 문 앞에 대놓고 못 나오게. 이것도 역시 뭐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걸 피해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됐는데요. 배석한 사람들 명단을 보면은 중국에서는 당 쉐상 중국 정치국 위원 양재처 또한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 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입니다. 자, 정상회담 내용도 주목이 되고요. 관련한 인터뷰도 또 2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상당과의 공조를 통해서 일부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교체 그리고 정개특위위, 사개특위위 활동기한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 지금 초반에 나왔던 내기 중에 보면은 위원장 교체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중도에 교체하겠다라고 서로 합의한 거에 네. 따른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민주당 몫인 운영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원장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으나 네. 야사당과 공조하더라도 현재 한국당 위원장 몫인 국토교통,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위원장 및 예결위원장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망이고요. 국회법에 따르면 이 무기명 투표로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하는데 여야 사당이 공조했을 경우 자유한국당을 뺀 제적의원의 과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정도는 교체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 아까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상회담의 주 내용이 무엇일지 김수민 평론가 짚어주시죠. 네, 한중 정상회담의 주 내용은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북한과 중국은 비핵화를 두고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구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듣고 나서 또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G20 회의 오늘부터 이제 일정이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 뭐 조금 성과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G20 일정, 문재인 대통령의 G20 일정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27일 오늘 서울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고요. 모두 7개 국가의 정상과 회담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담뿐만 아니라 연설 순서들도 있습니다. 개막일인 28일에는 세계 경제와 무역 투자, 그리고 29일에는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 실현이라는 이 섹션들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같은 정책이라든지 또 확장적 재정 노력 이런 것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정상들은 누구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도 회담을 하고요. 밤늦게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을 첫날에 28일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일 이튿날에는 지스탱 투리도 캐나다 총리하고도 회담을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당부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그런데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쪽 정상하고는 약식 회담이라고 하죠. 풀어사이드 형태로 만날 예정인데 한일 정상회담 또 약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일본 땅인데 그래서 일본 총리하고 대화를 나누고 오는 게 뭐 정상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뭐 일본이 워낙 생떼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형정부에서도 약식 회담에 대해서는 가능성 열어뒀지만 현재로서는 그 회담이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G20 이후에 우리의 그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바로 한미 정상회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래요. 한국 방문. 여기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화제를 한번 옮겨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를 언급하던 도중에 베트남도 제재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건데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다. 베트남은 지금 현재 미국과의 무역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가장 나쁜 착취자. 라는 아주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거론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국가 또는 베트남의 이름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베트남이 핵심 우회로 역할을 원산지를 속이지 않더라도 베트남이 중국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미국이 판단을 하고 이러한 작심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남측에게 참견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미국과 남한 양쪽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면서 예전에 얘기했었던 통미봉남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로써 좀 남북 관계는 아직까지 트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렇게 또 북한이 이렇게 틀렸는지.
예. 일단은 이 발표를 담화를 한 사람은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인데 네.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자고 해도 협상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그쪽 사람 쪽 교체해라. 그리고 대안도 제대로 들고 나와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 내지는 어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한부는 연말까지라고 거듭 강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북미 대화 중재 노력에 관련해서는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다라고 이 권 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제 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좀 퉁명스러운 그런 어투로 덧붙였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6대 뉴스통신사 합동서면 인터뷰에서 네.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의 단계에서부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 그러니까 북미 양측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그 안을 냈고 사실 이 안은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반길 만한 안인데 이 안을 낸 직후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좀 공교로운 그런 기운이 드네요. 네. 미국은 북한은 끊임없이 남한에다가 이 제재 대상이 아닌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사업 이 부분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신통치 않게 남한이 나오니까 또 남한 보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압박 수단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닌지 하는 네. 생각도 들고요. 예.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보다는 더 독촉하고 채찍질하는 뭐 그런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짧게 한번 전하겠습니다.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 낮 1시 반쯤에 서울 종로구 해화동 서울대병원 안병동 특실에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고열 등 감기 증세에 대해서 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일전에 주진우 기자가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도 네. 얘기했었고 뭐 다니는 곳마다 이야기했습니다. 곧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 건강이 나쁘지 않은데 일부러 이렇게 입원을 하려 한다. 이런 그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네. 미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게 병원에서 잘 검증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별일 아니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라겠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보석으로 풀려난 또 다른 한 명 이야기도 있네요. 네. 검찰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미디어워치 대표죠. 변희재 씨가 보석으로 지금 나가 있는데요. 네. 보석 조건을 어겼다면서 보석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다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 이걸 법원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가 되는 거죠, 진짜. 취소되면 다시 감옥 간다. 네. 예. 여기 뭐 취소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은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예. 예.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내걸었던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삭. 네. 그럼 마저 하세요. 네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집회 시위 참가 금지 그리고 변호인의 재판 관련 사람과의 전화, SNS 등의 금지 조건 등을 위반했다라는 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을 어겼다 이런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 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한반도의 마지막 비핵화로 한국적인 당국자들에게 긍정적인 역할과 기회를 주고 결과를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뜻있게 생각합니다. 뭐가 무엇인지가 한반도의 영예에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전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만남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한다. 7개월 만에 다시 만나서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올해 1대1로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거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전했고요. 또 최근에 7개월 동안에 한중 사이의 외교 안보와 관련한 당국자들의 대화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또 의회 수장이나 다양한 고위급 회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언급을 하면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중국이 담당해 주는 거예요.
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큰 역할을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시진핑 주석에게 주문했습니다. KBS 1TV를 통해서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일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부산 해운대구가 전주 상산고등학교 그리고 경기 안산의 동산고등학교에 이어서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발표로는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서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번 평가에서 54.5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상산고등학교처럼 뭐 아쉽게 탈락한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현격하게 기준점에 미달됐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차상도 아니고 굉장히 처져 있는 그런 건데 이를테면은 기간제 교원 비율이 53%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 적정 비율 권고 기준이 15%거든요. 3배 이상의 기간제 교원 비율,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많다라고 하는 것부터, 그리고 2014년에 이미 시교육청 종합특별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재정 및 시설 여건 부분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았으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전형 192명을 2019년에 모집을 했는데 157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정원 미달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해운대고는 자 여기서 조금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자사고가 지정이 철회가 되면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립고로 바뀌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학교 없어지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격렬히 반발을 하니까 학교가 저렇게 만들어 놓고 설립자가 자기 재산 또 내놓고 했는데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일반 사립고로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사립고로 전환되면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겠지만 재정 지원금이 나옵니다.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학교로서 없어지는 그런 무슨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20학년부터 해운대고도 일반고로 전환이 될 예정이고요. 이대로 가면 그리고 3년 동안 그 이후로부터 1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또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다음 달에 발표한다면서요? 네,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자사고 취소를 부동의할 경우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를 해서 그대로 밀고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공개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점수가 나오면 학교들이 서열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학부모와 시민의 알 권리, 학생의 알 권리와 또 어떤 그 서열화에 공개되는 부분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계한수부터 갈까요?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원내에서도 다시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성계처럼 여의도 회군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야도 회군이 아니라 여의도 회군. 알겠습니다. 자, 민의 한수. 네,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경찰 소환 계획 나왔는데요. 예, 국회의원 소환제 경찰에서 시작된다. 그러네요.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오창석 시사평론가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를 끝으로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합니다. 6시 5분 2부 전국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3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안고 있는 8살 소울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후 80일부터 지금 현재 8년 동안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애가 이제 몸이 틀어짐이 좀 생기고, 아무래도 이제 성장 과정이니까 골반 쪽이나 근육 쪽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치료는 꾸준히 시켜주고는 있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치료비에 빚은 쌓여가지만 아빠 엄마는 소울이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곳엔 분명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해주고 싶은데 투잡도 쓰리잡도 해봤는데 이제 본업에 너무 지치더라고요. 본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바를 좀 안 하고 다시 이제 본업을 더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해야죠.
아빠는 얘기합니다. 긴 마라톤이 시작됐다고. 그리고 매일 다짐합니다. 완주할 때까지 가족의 손을 꼭 잡고 이겨내겠다고 말이죠. 와이프는 참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아기는 뭐 너무 소중한 아이니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마전선이 잠시 남해상으로 물러가 있어서 지금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상태고 강원 영서와 경북 동해안에 약하게 비가 오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경기 동부와 경북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여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내일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